한국인들의 이 사회 갈등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은 독특한 요소가, 다른 나라의 그 사회 갈등은 계층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가 종교 갈등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집단을 상정하고 갈등을 경험을 합니다. 계층 간으로 보면은 나는 이제 못 사는 계층에 해당을 하는 것 같으니까 부유층에 대한 어떤 갈등.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도와 높은 자살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은 부자 열풍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에서 초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행복도 연구 조사할 때마다 이제 한국이 거의 밑바닥 하위권인데,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행복도라는 건 사실 이렇게 나라별 행복도를 발표할 수 있는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행복 연구자들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분들의, 물론 유명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의 분의 얘기로는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북유럽 쪽 행복도가 높게 나오는데, 뭐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기가 뭐 소득도 높고 복지도 잘 돼 있고 하니까 행복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북유럽은 해도 잘 안 들고요. 일조량도 굉장히 부족하고 하고 놀 곳도 없고 막 세시면 문 닫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북유럽에 가서 같은 정도의 소득을 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북유럽 사람들은 애초에 거기서 살아왔으니까, 대대로 살아왔으니까 거기서 행복을 찾는 방법으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데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보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남보다 못한 것 같고 남 부끄럽고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그 낮은 행복도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자살률이라든지 뭐 희망이 없다, 내가 이 현실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좌절 경험, 우울 이런 게 이제 누적되다 보면은 자살률에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부자 열풍과도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는 부자가 아닌 것 같고, 뭘 위해서 달려온 것이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좌절스럽고 불행하고 자꾸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부자 열풍의 한계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뭐 지금 전 질문에서 주셨던 것처럼 뭐 낮은 행복도라든지 높은 자살률, 출생률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 지표 외에도 이제 사회 갈등 요소로도 많이 연결이 되죠. 그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의 이 사회 갈등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은 독특한 요소가, 다른 나라의 그 사회 갈등은 계층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가 종교 갈등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집단을 상정하고 갈등을 경험을 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층 간으로 보면은 나는 이제 못 사는 계층에 해당을 하는 것 같으니까 부유층에 대한 어떤 갈등, 불만, 내가 노동자 계층이니까 이제 사측에 대한 불만, 또는 이제 내가 뭐 청년 세대다 싶으면은 이 윗세대에서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이렇다라는 어떤 윗세대 세대 갈등으로 연결이 되고, 지역이라 할지 강남, 비강남 이런 식으로도 나뉠 수가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제 성별, 그러니까 내가 속한 성별의 사람들이 과거에 저 성별 사람들 때문에 뭔가 누리지 못한 것, 상대적 박탈감이죠. 또 어떤 이제 성평등 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상대적으로 과거까지는 뭐 있었던 게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여기에서 오는 또 상대적 박탈감이 이제 상대 집단에 대한 갈등 요소로 이제 연결이 되죠. 역시 이제 그 부의 분배와 관계된 갈등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생존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44년생이신데 80대 초반이시거든요. 뭐 요즘 나이로 하면 그렇게 뭐 노인은 노인이시지만 거의 한 사람의 일생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계층의 변화랄지 이런 게 있었고, 누군가에겐 가능성이 있었다가 누군가에는 없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성별
특정 성별로서의 이권, 이득이 있었다가 급격하게 없어지고 이게 다 한두 세대 안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걸 파악했다고 해도 탓할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폭넓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60, 70년 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장이 나쁜 놈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찾기 쉬운 군세대라든지 어떤 대상을 찾는 거죠. 이 자본가 계층이 부를 똑바로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이 윗세대가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시기 안에 그 세대의 몫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어렵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적 용어로 대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활성화되면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초반에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거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개인적으로 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초반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싸이월드에서 이제 그런 거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사는 것과 나의 사는 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또 이제 간편하게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가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부자인 것 같고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터넷, SNS,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요즘 2030 세대가 허세를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이제 2030 그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막 진출을 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는 기성세대로서 말씀을 드리면 꼰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조급합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빨리 자리를 잡고 싶고 빨리 어느 정도 위치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작가님도 쉽지가 않으시다는 걸 이제 느끼실 때고 저도 이제 살면서 느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이 SNS거든요. 실질적인, 물질적인 어떤 상표, 자동차, 집이라든지 먹는 음식, 입고 있는 옷의 상표 이런 게 이 사람의 어떤 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걸 내가 하면은 그런 기준에 내가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더 초조하고 불안할수록 나는 혹시 부자가 못 되면 어떡하지? 어느 정도 그 선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을수록 그런 이제 외적인 것에 집착을 하기가 쉽습니다. SNS가 우리 사회와 과시 문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좀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습관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한국인 마음의 습관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이제 남 부끄럽다, 남 부럽지 않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남이라는 게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주관적인 행복감 같은 게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데 SNS는 그런 비교를 쉽게 하고요. 좋아요 같은 거를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정 욕구를 충족을 할 수가 있죠. 쉽게 비교하고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과시도 더 빨리 많이 하게 되고 심하게 되고 하다가 이제 자기를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자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문화심리학자로서 한국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심성, 기본적인 마음의 습관이 내가 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남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를 하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열풍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오겠죠. 몇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욜로라든지 탕진젠 이런 거 쥐꼬리만큼 저축해봤자 집도 못 사고 할 테니까 그냥 쓰자라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이 이런 트렌드가 오래 가진 또 않았어요. 최근에 또 무지출 챌린지라든가 안 쓰고 사실 인생이 길거든요. 써보는 시기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즐겁고 굉장히 일시적으로 나의 자존감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삶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거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탕진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그런 트렌드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고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제 사회의 어떤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겠고요.
한국 사회가 점점 고착화되는 측면도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성장 곡선은 분명히 꺾인 게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고 또 산업 구조 자체가 지금 변화해가는 이제 과도기적인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는 많이 지난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자의 그런 상대적인 개념 때문입니다. 부자라는 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칭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됐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것이죠. 한국만의 정서인 어굴이란 무엇이며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요? 문화심리학에서 가장 한국적인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라는 건데요. 억울이라는 정서는 이제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나에게 닥친 일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이 이 부당한 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벼락거지라는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자산은 변함이 없어요. 나의 자산은 변함이 없는데 나보다 더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억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실 외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게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제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민감하고 부당하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노력 여부를 탓하는 사회 문화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이제 뭐가 먼저냐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청년들께서 한국 사회는 잘 안 되고 실패한 사람한테 다 너의 노력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탓하는 사회다라고 인식을 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어디서 왔느냐 하면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한국 현대사 개발 시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하나씩 만들고 해왔던 것이 이제 우리 뭐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력이 상당히 컸죠. 운이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때 뭐 세계사적인 그런 맥락이랄지 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이 상당히 컸고 실제로 부자가 되고 권력이라든지 지위를 갖게 되는 분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노력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게 됐죠. 자칫 잘못하면은 성공하지 못한 어떤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순전히 100% 이 사람은 노력 부족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잘못 나이가 드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식의 잣대를 대는데 이제 청년들이 만나는 그런 어른들이 그런 분들이 꽤 계시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노력 기반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온 사회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노력 여부를 탓하게 되는 사유가 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르게 좀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노력과 성취가 1대1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됐고 한국 사회가 그만큼 이제 고도 성장을 해오면서 노력만으로는 그 성과를 이루기가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외부적인 조건이 뭐가 있고 그 외부적인 조건을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나의 관심사라든지 노력의 방향을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부자가 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또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삶의 의미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니죠. 근데 목표가 스스로 찾은 나의 목표일 필요는 있죠. 내가 부자가 될 필요가 있다. 나는 돈을 이만큼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어, 어떤 삶을 살겠어라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시고 돈 버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노력도 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목표를 찾지 못한 분들이 나는 부자가 되어야 돼라고 집착을 놓지 못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돈을 번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은근히 계세요. 일단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지. 근데 사실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는 않거든요. 혹은 돈이 없다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있고요. 인격적으로도 되게 모자라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을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고 봐야 된다라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나는 돈을 왜 벌려고 하느냐. 거기서 명확한 나의 이유가 있는 분들은 그대로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죠. 나는 내 삶의 목표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 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의 의미가 나보다 돈을 지금 이 시점에서 더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걔는 걔의 어떤 노력을 했든지 걔의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걔보단 돈이 없을지언정 나의 삶의 목표, 그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날 무시하죠?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행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의미가 부자가 아닌 분들이 계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긴 한데 일단 저는 이제 저를 한번 돌아보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능력이랄지 삶의 행보라든가 뭐 만나고 있는 사람, 관심사, 평소에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제 남은 평생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자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 내에서 제 삶의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의미를 찾아서 의미 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자산을 손에 쥘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죠. 자기 인식. 그리고 그 자기 객관화, 자기 인식으로부터 나의 삶의 이유가 나옵니다. 내 삶의 목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삶의 목표가 부자인 사람이라든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쓰는 사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의 행복이나 의미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미 한번 찾은 거거든요. 그 의미를. 이분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얼마든지 찾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객관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를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나를 객관적인 이런 지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나의 그런 실질적인 나보다 더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더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나의 어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성, 이건 객관적인 나는 아니에요. 나의 희망일 수 있고 나의 어떤 목표일 수는 있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시점에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이상과 나의 그런 가능성이 내 인생에서 실현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는 자기 객관화를 빡세게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은 가슴 아프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기 때 이제 느낀 건데,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어요. 키 큰 애들한테. 180 넘고 이런 데를 보면, 부럽다. 키 컸으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우유도 먹고, 막 칼슘도 먹고, 막, 안 커요.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에, 20대 초반에 어느 시점을 넘으니까 안 크겠구나. 라는 게 이제 피부로 오죠. 그래서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에서는 덩크일 수는 없다. 요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 내가 지금까지 개발해온 나의 능력, 이런 게 투자가 됐던 뭐가 됐던 나의 자산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줄 수 있느냐. 로또 맞는 거 이런 거 빼고. 로또 맞을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작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나는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현실이 아닌, 객관적인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망상입니다. 망상은 이제 그 치료받아야 될 영역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화를 하면 해서 이제 그 안에서 나의 새로운 목표를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돼주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라는 게.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되게 흔한 말이죠, 그죠? 나답게 산다라는 말이 흔한 말인데, 자칫 이 나답게 산다는 말을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언젠간 꼭 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답게 사는 것이고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거 아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 객관에서 출발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나올 필요가 있고요. 그 의문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지 나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해보면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자, 남들이 원하는 나,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부모님이 됐던 사회가 됐던 문화가 됐던 나한테 가스라이팅, 교육의 결과로 구축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죠. 그래서 그런 나대로 산다는 것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대로 산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자기 객관화라는 말씀이고, 자기 객관화대로 나를 일단 이제 한번 인식을 하셨다면 거기서 또 끝나는 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또 다른 나를 만나실 수도 있고, 이게 난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모습이 있었네 라는 또 색다른 부정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직면할 때도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상적이고 내 능력으로 좀 버거운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라는 나를 찾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나로도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 꾸불텅 오르막 내리막, 덮쳤다 깨어졌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 납니다. 그리고 나답게 산다는 건 그런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설피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나답게 사는 것, 특히 뭘 하나 손에 들고 있어야 몇 평짜리 집에 살아야 나는 나다운 것 같아, 어떤 상표를 내가 들고 있어야 나다운 것 같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이 반드시 한 번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나름 열심히 삶의 이유를 찾아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 의미 있습니다. 자, 어느 시점의 삶이든 다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이 삶의 모습이, 이 삶의 노력들이 진정한 나의 삶의 이유인가, 내 삶의 의미인가는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추구하시더라도, 또는 돈이 아닌 어떤 삶의 모습을 향해서 가시더라도 나다운 나의 삶을 사시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